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로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꼬리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받은 건데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프리카인 남자친구가 입국 불허가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1년간 돈을 모아 한국으로 온 거였는데 입국 심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과 차별을 겪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진짜 금요일 너무 좋아요. 진짜 금요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실 겁니다.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뗀 여중생.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가 사건 반장 제보로 전해드렸던 이 사건 기억나시죠? 방송 이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성난 민심에 완전 마비가 됐었고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도 했더랬죠. 결국 보안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확 뒤집었습니다. 검찰의 불송치 의견으로 넘겼고 그렇게 그냥 끝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 일이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일 끝나고 나면 아내와 JTBC 채널 고정입니다 하신 김동희님, 정치 얘기 1도 없는 사건 반장 너무 좋아, 정치청정구역 하신 엄진화님, 철원 친정에 와서 김장했어요. 형제들 다 달라붙어서 하니까 저렇게 양은 많아도 금방 하더라고요 하신 허현미님. SRT 수서행 열차 1번 좌석입니다. 저러고 싶을까요? 당장 종 내려 하신 김윤화님. 버스 타고 가는데 어디서 구린내가 스멜 뭔가 하고 봤더니 양말 신고 종 내려 하신 이도영님. 지난 9월 뇌종양 수술 받았을 때 내 목숨 가져가고 아내는 살려주세요 했던 내 신랑 이윤진 씨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 하신 한윤미님. 감동적입니다. 부산 기장의 강도현님, 조은하님, 양민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돈다발 건네자 90도 인사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노상 카페에 둘러앉은 남성들. 검은 점퍼 남성 뭔가를 나눠주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형님 직각 인사를 하죠. 바로 5만 원권 돈다발을 뿌리고 있는 것. 바로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들. 김순경, 저 깍두기들 같은데. 저기 선생님들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경찰 등장에 당황한 기생 영역. 선생님 신분증 좀 줘봐요. 저렇게 아까 돈 나눠주던 남성만 잡고 취조를 합니다. 벌써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는겨? 내가 당신들 수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그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뒤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뒤로 돌더니 카페 쪽으로 슬쩍 가더니 갑자기 36개를 치나요? 야 일로 와. 발버둥 쳐봤지만 저렇게 경찰에게 붙잡혀서 질질 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딜 갔겠습니까? 경찰서에 갔겠죠. 이거 뭔가 대단히 재밌는 상황 같습니다. 지난 31일 경기 고양시 한 카페 테라스에서 남성 6명이 둘러앉아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순찰을 하고 있던 기동대원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불심 검문을 시도했는데요. 왜 많은 현금을 나누고 있는지 또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남성들은 용돈을 받으러 왔다거나 월급을 받는 중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돈을 받은 남성들은 신원이 확인됐고 수배 중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나누어준 남성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는데요. 경찰이 지문 대조까지 요구를 하니까 남성은 뭘 잘못했냐, 왜 안 믿어주냐 이렇게 펄쩍 뛰더니 급기야 카페 안으로 보신 것처럼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기 남부 최대 폭력 조직 광명 사거리파를 일망타진했던 우리 김은배 팀장님, 저 양반 제 예상대로 진짜 깍두기가 맞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성은 저 대구 포항 지역에 있는 조직 폭력배였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 특수상해동 체포영장 3건, 그다음에 벌금 수배 하나, 지명통보 10건 등 14건의 수배를 받던 사람인데 저 대구 지역으로 이제 이송이 됐습니다. 대구 이제 구속이 됐는데 아마 남성이 나눠준 돈이 아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도박 등 범죄에 사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조사를 해봐 알겠죠. 그런데 당시에 경찰이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성이 아마 주민등록을 달라고 했을 때 타인 주민등록을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 부정 사용도 되고 또 주민등록법 위반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고요. 예. 긴급 체포도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거 경찰들이 순찰하다가 범죄 혐의 이상을 보면은 바로 가서 부시금을 했다는 거. 이 경찰들에게 대해 제가 오랜만에 예. 연락 오면은 제가 피자를 쏘겠습니다. 아, 연락이 와야 쏘시는 거죠? 연락 안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거 갈게요. 자, 엄마 찾더니 뿅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미용실을 찾은 남성입니다. 어머,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펌하고 싶어요. 어떻게? 차은우 스타일 아니면 박명수 스타일? 자, 정성껏 롤로 말고 또 만지작 하고 지금 막 탁탁탁 하고 있죠.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유 진짜 정성껏 말아주신다 진짜. 자, 다 끝났는데도 근데 저 손님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하고 있네. 아, 엄마가 와야 될 텐데 그래야 결제를 할 텐데 왜 안 오냐. 자, 미용실 닫을 때까지 계속 버티던 손님. 저 사장님, 저 엄마가 사고 났대요. 아씨, 내일 올게 내일. 죄송해요. 자, 그러면 그 와중에 후다닥 명함까지 챙겨서 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아차차차 제일 중요한 거 전자담배를 놓고 갔네. 자, 그러고는 그거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 저 인간이 다음 날 와서 결제를 했으면 이 귀한 시간에 이걸 왜 전해드리겠습니까? 네, 결제를 안 했습니다. 제보자는 전북 전주시에서 전북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저녁에 남성 손님이 파마를 받았는데요. 10만 원이었지만 네 번째 방문이어서 8만 원으로 깎아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머리를 하는 와중에 엄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뭐 엄마한테 내 카드를 줬는데 연락이 안 온다. 아마 운전 중이어서 그런 것 같다. 엄마가 와야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다 하고 나서도 뭐 엄마가 건물주고 아빠가 교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 미용실이 문 닫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못 오신다. 카드를 들고 와서 다시 결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 오지도 않고 아무 연락이 없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손님이 저번에 방문했을 때 등록해 놓은 연락처가 있어서 그걸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로 나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인간 30대 남성이랍니다. 머리 한번 감고 펌 다 풀려라 외쳐주세요. 다 풀려라라고 외치고 싶고 정말 글쎄요. 네 번째 방문했는데 이런 상황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햄버거 같은 거 사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 말도 거짓말 같고 지난번에도 계좌이체 했는데 계좌이체도 안 된다는 것도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등등 엄마 카드 핑계를 댔는데 일단은 전화번호도 맞지 않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의도. 근데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세 번은 그렇게 하고 예. 네 번째는 이렇게 사기 내지 뭐 이런 걸로 하고 간 거거든요. 안심을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딴 데 가서 또 이렇게 반복할 가능성이 있겠죠. 금액이 8만 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 경찰에서는 좀 기다려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다리면서 이렇게 얼굴 공개하면 바로 돈 갖고 오겠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절도입니다. 자, 대단치는 않지만 진짜 짜증나는 절도 영상 만나보시죠. 자, 으슥한 건물 뒤로 웬 노인이 옵니다. 자, 뒷문에 왕창 쌓여 있는 술들을 쫙 살피다가 하나 일단 집어들고 쏙 두고 두 개 들어서 또 쏙. 아이고, 오늘 이거 마시고 나 죽자. 자, 박 교수님, 이 할머니 벌써 두 번째래요. 습관이야, 습관. 진짜 어쩌면 좋니? 네, 그렇습니다. 10월 30일 낮에 경기 수원의 한 고깃집에서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CCTV로 보기는 저 곳은요, 가게의 뒷문이에요. 근데 뒷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저렇게 물건이나 술을 적재해두고 또 천막을 내려서 막아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술이 몇 병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왜 술이 없어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CCTV
CCTV를 딱 보면서 저 할머니께서 2개를 가져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전 걸 보니까 또 3병도 가져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큰 걸 가져가신 건 아니지만 보니까 어르신께서 너무 죄책감도 없고 오. 죄의식도 없이 그냥 당연히 내 거라고 오. 생각하고 넣으시는 것 같다. 요즘 자영업자들 어려운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자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카페에 한 남성 입장. 갑자기 두리번 뭔가를 찾는가 싶더니 아이고 이거 어디 있어 이거 그래 이거 이거 그래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거. 자, 묵직한 물통을 덥석 짚더니 밖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맥락도 없어요. 아유, 내가 집에 물통이 없어서 물을 못 먹어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유는 모르는데 여기가 경기 안양에 있는 평촌에 있는 무인 카페인데요. 지난 4일 오후 8시경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카페에. 그러더니 물이 가득 들어있는 물통을 가지고 싹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한 제보자가 남성을 찾기 위해서 골목을 뒤졌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보자가 추측하기는 뭐라고 추측하냐면 저 남성이 손에 빵 같은 과자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먹다 보니까 목이 메이겠죠. 목이 메이니까 저 물통에 가져가서 물을 먹은 거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그 제보자는 물통을 안 샀으니까 가져가신 분이 연락도 해주고 또 물통을 다시 부인 카페에 갖다 달라고 하는데 이 제보를 받게 되면 아마 물통을 갖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이 소소한 절도 사건 영상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진짜 야박하다 제보자들도 이상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저기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도 범죄는 상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를 잡으면 다른 데서 범행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반복해서 지금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기서 막 아이고 이거만 갖고 싶네. 아닙니다. 딴 데 가도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매번 갖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도 보도하는 게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짬뽕 국물 대참사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아우 배불러. 자, 세 여성이 자리에서 끼립합니다. 자, 두 사람이 먼저 나가고 한 여성 외투를 딱 걸치는데 아이고 세상에 우당탕탕탕 곱디고 온 흰 저 벽에 빨간 짬뽕 국물이 와락 빈 그릇만 대구르르르르 구르고 어머머머 어쩜 좋아 계속 쳐다보죠. 어떻게 할까요? 치울까요? 그냥 가죠. 예, 박 변호사님 어제 이 면 없는 짬뽕 사건을 전하시면서 이 짬뽕 국물의 소중함을 설파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귀한 걸 벽에다 다 묻혔습니다. 자, 일단 뭐 짬뽕이나 중국집에는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외투를 왜 저기서 입습니까? 그럼 어디서 입어요? 나가서 입어야죠. 항상 저기는 짬뽕, 짜장, 탕수육 뭐 등등 다 어떤 그런 게 가능한 요리들이 즐비하거든요. 더더구나 짬뽕은 만약 떨어지면 예.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빨래도 잘 지워지지도 않아. 저 옷도 문제가 돼요. 어. 당신 옷도 문제가 됩니다. 드라이 그렇기 때문에 맡겨도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짬뽕 국물 맛은 있지만 냄새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짬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밖에 가서 조심스럽게 입으면 됩니다. 저거 지워지지도 않아. 아주 막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있다가 결국 짬뽕이 흘러졌는데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중식집에서 회식들을 하고 나가면서 마지막 손님이 저 짬뽕을 옷을 하다가 저기 흘리게 됐는데 하필이 흰 벽입니다. 하필이면 짬뽕이 그냥 제대로 그냥 봤잖아요. 봤죠? 냄새 나거든요. 봤어요. 2번, 3번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직원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직원이 가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사장님. 짬뽕 그냥 막 흘렸고 막 벽지 막 난장판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돌려보니까 저분이 한 거거든요. 그럼 손님들이 나가면서 얘기를 안 하셨구나. 얘기 안 했습니다. 몇 번 봤잖아요. 몇 번 봤잖아요. 그게 좀 화가 났다고 해요. 뭐 이걸 갖고 돈 물어달라, 뭐 손해배상 이 얘기는 안 할 건데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얘기 안 하고 그걸 갔다는 부분이 좀 화가 속상하시죠. 나고 그리고 저 사람 이제 저 중국집 갈까요? 못 못 갑니다. 가지. 이런 부분 화가 난다니까 지금이라도 가셔가지고 미안하다 하고 짬뽕 많이 드세요. 거 가서. 그래요. 짬뽕 많이 팔아주세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며느리한테 홀대당했습니다. 자, 진짜 사방 가족께서 오늘 오전에 진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으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들 내외 때문에 서운한 일이 많은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과 막내 아들이 있어요. 6년 전에 돈 한 푼 못 모은 아들이 덜컥 결혼하게 됐을 때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빚을 내서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해 줬습니다. 대출금은 지금 저희 부부가 갚고 있어요. 지난 명절에 수도권에 사는 두 딸도 볼 겸 지방에 사는 저희 부부가 음식이며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의 아들 부부네 집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유독 아직 유치원생인 아들 쪽 손주들만 저희를 볼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집 근처에 사돈댁이 있어서 자주 왕래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는 저희는 모르겠고 사돈 어른만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이걸 보면서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알게 모르게 너무 서운했어요. 문제는 그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와서 그 컵은 자주 씻어야 되니까 이 컵만 쓰세요 라면서 찬장에서 웬 맥주 컵을 꺼내주는 거예요. 보아하니 제가 아이들 컵을 쓰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쓸 수 있게 나와 있는 컵은 아이들 컵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시고는 얼른 씻어두는 편인데 이렇게 냉큼 만지지도 못하게 가져가 버리니까 정말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그간 쌓였던 서운함을 다 토로하고 그냥 다시 지방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며느리한테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먼저 문자를 보냈지만 며느리가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무런 연락을 안 해오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진짜. 아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야 근처에 사시면서 은배도 자주 봐주시고 하니까 은배도 외할머니한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뿐이고 애들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서운해하시면 또 그걸 저희 교육 탓이냐 말씀하시면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컵도 그래요. 은배가 워낙 몸이 약해서 좀 조심하자는 것뿐인데 은배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셨다니까 저도 좀 서운합니다. 동그라미. 어쩌면 좋아. 자, 다음 사연자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 뭐라고? 야, 다해, 너 말 다 했어. 도대체 부모란 것들이 친할머니를 얼마나 취급을 안 했으면 그 어린 것이 할머니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냐? 부모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거사. 그리고 이 시애미가 더럽냐? 내가 은배 어렸을 때 막 내 입으로 씹어서 먹이고 했어도 은배 아무 문제 없이 잘 컸어. 그런데 고작 컵 하나를 쓴다고 그딴 소리를 해? 야, 대출금 니네가 갚어. X. 자, 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시어머니, 시부모가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호칭을 안 부르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집을 사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컵을 I컵, 어른컵 나눠 쓰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이 같은 컵을 쓰나 하면은 그걸 먹으면 닦으면 되는 거지. 그걸 대놓고 쓰지 마세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고 좀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화해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으면 며느리가 그거를 답장 안 하면 안 되죠. 시어머니가 화해 요청했으면 어머니 그래요. 잘 지내야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해요. 그거는 며느리가 좀 사고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는데 아저씨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닙니다. 뭐 매를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 알려줘야죠.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오셨으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뭐 아니야, 뭐가 아니야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못됐고 그 컵도 좀 매정하거든요. 그래. 너무 매정해요. 그래서 했으면 문자까지 이제 보냈는데 거기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박 변호사님도 옛날에 할머니가 막 이게 옹알이 할 때 막 씹어서 막 지우나 하면서 먹어 막 이랬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좀 싫어하긴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한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 문자까지 왔는데 답이 없다. 저는 며느리 좀 아쉽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뭐 컵도 충격적이고 문자 답 안 하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근데 며느리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셨는데 이미 연락을 했으니까 더 이상 연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딸이나 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이게 와전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고 우리 네. 교수님. 네, 제가 이런 경우 대부분 어머님 편을 들어드리는 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께서 속상한 건 아시겠어요. 대출금도 지금도 갚고 계시고 손자들이 인사 안 하는 것도 속상하고 컵 사건도 속상한 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너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왜 이 며느리 편을 들었냐면 예.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그동안 쌓여있던 거를 아들한테 다 폭발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어머니 아버지께서 같이 오셨다 가버리고 남편한테 다 아주 쏟아 부으셨잖아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얘기 안 한 거가 뭐 본인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애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컵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 컵이 있으니까 어머니 컵 이거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또 돌아가셔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화해하자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은 케이스에서 네. 이게 성격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화가 나면 화를 내요. 그리고 화가 나고 며칠은 가라앉아.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뒤끝이 없지. 그러고 그냥 화해하자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다가 화를 내고 또 그 화를 삭히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한참 있다가 서서히 삭혀지는데 이렇게 확 화내고 금방 이제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트라도 하나 보내는 게 저는 그러니까 여기 성격은 답을- 달라라고 이제 답을 해야 될 것 명랑하시니까 같은데요. 화도 확 낼 수 있고 금방 가라앉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답니다. 소리 뭐 한마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항나님 아파트 회수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로얄 신갈 럭셔리님 두 분만 서로 챙기고 사세요.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나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염경희님은 대출금 이자 내지 마세요. 그럼 잘할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병귀님 보고 계신가요? 한 친구와 해묵은 이 누명을 벗고 싶으시다고요. 2016년 서울 영등포로 이사를 온 뒤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때 집들이를 하셨대요. 자, 식사 마치고 친구들을 배웅하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친구 하나가 어머, 내 양산 어딨어? 분명 내가 식탁에 올려놨는데 하더래요. 그때부터 모두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양산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자, 근데 그 친구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나기만 하면 분명 너네 집에 뒀단 말이지 한답니다. 야, 최경미, 어디서 흘리고 와가지고 8년째 남아보는 그놈의 양산 얘기야. 우리 집에 없다고 하셨어요. 성폭력 피해자로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꼬리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받은 건데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자,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보를 주셨는데 지난 8월에 직장 상사와 출장을 가게 되면서 벌어진 사건. 네, 피해자 가족에게 받은 제보입니다. 이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는 한 팀에서 일하는 직장 상사고요. 올해 8월 초에 함께 경기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 사건 당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술을 겸한 겸 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피해자는 숙소에 카드키를 보관할 데가 마땅하게 없어서 이 가해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맡긴 거죠. 이렇게 저녁 식사 후에 가해자에게 카드키를 다시 건네받았는데 서로 키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각자 방으로 가다가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일부러 바꿔준 거냐고 항의를 했고 카드를 다시 돌려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냥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해프닝 같죠. 자, 그런데 피해자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피해자 가족분,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았고 이렇게 되길 그냥 자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쌀쌀맞게 하지 마라, 뭐 나한테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10분, 20분에서 15분 뻗팅기면서 안 나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가해자 나가는 그런 CCTV 장면이 찍혔고 무서웠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는 것 자체도 무섭다고 일단은.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자자는 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 그러니까요. 이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정말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 피해자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가해자가 방해 문과 현관문 사이를 딱 막고 서서 못 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된 김에 한번 같이 자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피해자가 보기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이 가해자 12살 연상의 유부남이었어요. 아이고. 너무 놀라가지고 불편하니까 그만둬 달라. 나는 상간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미워하지 말아라. 왜 차갑게 구냐. 하룻밤 좀 같이 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완강히 거절했고 한 15분 정도 그러다가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 완강히 저항을 해서 예. 일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만 박 네. 변호사님 저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저거? 예, 그래서 당연히 회사에 알렸고요. 회사 관계자도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가해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해서 기억 안 나지 미안하다. 팀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갈 곳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말아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했고요. 해야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냥 한번 자자. 왜 나한테 차갑게 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CCTV라든지 아니면 이 피해자 주장 등이 다 증거에 부합하고 이렇게 직장 상사를 음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되면서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이 상황 정황이 다 부합을 했고 또 이 가해자가 뭐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건 성희롱 맞다 하고 경징계를 의결했다는 거죠. 자, 정신적인 스트레스 당연히 극심했죠. 가해자와 회사에서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서 사건 직후에 병가를 내셨대요. 자, 지난 10월 초에 복귀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징계위원회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이 피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했대요. 자, 그런데 징계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약 먹었어요? 자,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위원장이 한 말 중에서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 뭐 착란이라든지 뭐 망상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냐. 위원 중에서 또 한 명은 뭐 그냥 뭐 피해자하고 뭐 각별한 사이다. 뭐 네가 잘못됐다는 들 쏘아 붙였다고 하고요. 이거를 피해자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 할 때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모르고 발 끊고 자기 질문하잖아요. 알았다고 하면서. 위원들끼리 서로 동조하면서 이 사람 이게 뭐 참 각별한 사이가 많네 이런 식으로 뭐 끄덕끄덕하고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방해된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계속 몇 번이나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싶었다니까요. 네, 지난 10월 4일에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요. 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각 다른 시간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징계위원들은 약을 먹고 망상이나 창난을 겪은 게 아니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별한 사이다, 왜 가해자의 아내를 언니라고 불렀냐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피해자는 우울증 등으로 약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두고 약으로 인한 망상이나 창난이 아니냐고 말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가해자와는 10년 동안 업무상 친분을 유지했을 뿐인데 징계위원들끼리 각별한 사이라고 서로 동조하면서 말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답을 하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없다면서 말을 자르고 계속 질문만 하면서 먼저 꼬리쳤다는 식으로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그 성폭력 피해자가 아이 네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분위기를 몰아간다. 면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제정신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팀장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징계위원들이 꽃뱀식으로 몰아가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니까 항의하고 눈물을 쏟고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위원들이 조사에 방해되니까 나가라면서 다시 부를 테니까 옆방에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뭐라고 했냐면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나도 나를 지키지 않다면서 이제
방으로 갔어요. 옆방에 있는데 회의실 옆방인 모양입니다. 옆방에 있었는데 격리시킬 수 있었는데 징계위원들의 행태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분이 그만 스스로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높이가 약 5m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스스로 떨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쓰러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그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이 골절되는 증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극심한 호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가족들도 그렇고 저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많이 다쳤으니까 언제 치료가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박 교수님 투신을 하셨대요. 네. 너 얼마나 억울하시면 그 일을 겪은 것만도 사실은 거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믿고 있었던 상사한테 그걸 겪었는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거기에 대놓고 마치 뭐 약기운에 그러는 거냐, 꽃뱀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면 나의 이 정말로 이 억울하고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투신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몸 상태가 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해자가 사실은 그 전에부터 이런 사인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9시가 넘은 시간에도 뭐 너무 예쁜 우리 후배님, 나는 뭐 우리 후배님 팬클럽 회장할래. 뭐 내 인생에서 이렇게 멋지고 예쁜 친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나한테 선물 같아.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저 가해자는 유부남입니다. 네, 유부남의 12살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노래도 링크를 보내주고, 근데 이게 추근덕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꾸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해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겨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요. 어제는 또 웃으면서 출근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박 변호사님. 네. 유부남의 애가 둘에 12살 연상. 뭐 하는 놈이에요, 진짜. 저 문자도 그렇고 지금 문제는 그 투신 이 부분 때문에 세 번째 지금 전신 마취 수술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사건 발생된 지 오래됐는데 3개월 지나서 징계위원회 열렸고요. 징계위원들의 자질일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하면 안 되는데 당연하죠. 2차 가해를 가하는 상황이 이뤄진 거거든요. 2차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고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확인해 보니까 일단 징계위원회 발언에서 사실 유무 이런 사건 관련 내용이니까 알려줄 수는 없고요. 다만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 제보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보자가 예. 그 가해자 얘기를 좀 하는데요. 여기 사고친 인물이 가해자가 원래 같으면 징계 먹었으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그냥 부서 이동만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뭔가 징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제보자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그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현장에서 징계위원들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시니까 옆방으로 이동하셨다가 정말 그런 걸 하시면 안 되지만 너무 억울해서 투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구 장애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되신 건데, 야 이거 진짜 좀 제대로 좀 진상 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아빠가 있는 이곳에는 어두워지면은 사방이 굉장히 조용해. 그리고 별들이 많고 은하수도 있지. 잘 있어야 돼. 엄마 말씀 잘 듣고. 안녕. 안녕. 젊은 시절 건설업에 종사하시던 제보자 아버지는 리비아와 보츠와나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일하셨는데요. 2년 전 남으로 돌아가시면서 제보자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보츠와나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만난 한 남자와 1년을 교제했고 지난달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두 사람은 공항에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그 제보 사연 좀 진짜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제보자분의 이메일 제보를 딱 받고서 진짜 영화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남자친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보츠와나 사람이에요, 남친이. 자, 두 사람이 상당히 운명적으로 처음 딱 만났더라고요. 네, 이 제보자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토목 엔지니어로 일한 적이 있으시고 지금 들으셨다시피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딸을 그리면서 막 이렇게 글도 쓰시고 전화도 하시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아프리카 뭐 보츠와나랑 여러 나라들을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랑 같이 꼭 다시 한번 이 아프리카를 가자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프리카를 가지 못하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혼자서 나라도 아버지가 계셨던 아프리카를 가봐야겠다라고 6개월에 걸쳐서 유럽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들으는 보츠와나에서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다리도 보고 도로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 바로 지금의 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생전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떠났던 보츠와나. 그 여행지에서 운명 같은 지금 현지 남자친구와 만났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일단 보츠와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코끼리가 많이 서식하는 초베 국립공원, 그리고 소금 사막, 비토리아 폭포 등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보츠와나에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 일을 돕거나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보자와도 현지인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메인 여행 가이드가 따로 있었지만 되게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행 마지막 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고요. 그 기간도 1년째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장거리 연애를 흔히 롱디라고 시쳇말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 영상통화만 하고 이렇게 사귀겠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또 서로 이렇게 만져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보츠와나 남자친구가 큰 마음을 먹고 한국에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사실은 보츠와나에서 한국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갈아타 경유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경유하려고 그러면 16에서 17시간, 즉 30시간까지 거리가 되는데요.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도 보고 싶고 또 한국도 경유하고 싶으니까 그 여정을 감수했는데요. 바로 그 지난달 25일 날 그 보츠와나에서 그 남아공까지 버스로 15시간을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아공에서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인천까지는 비행기로 16시간, 그러니까 약 30시간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입국 심사할 때 입국 심사가 입국 불허가 됐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K 이탈을 온 거거든요. 요거는 노비자로 오지만은 그러니까 무비자로 오는 거죠. 왔어도 공항에서 출입관리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에 걸리면 입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1시간을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왔어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항에서 발이 딱 묶여버린 겁니다.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까지 받았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1년을 모았는데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출입국 사무소의 기준으로는 이제 못 미치는 돈이었고,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보충을 하려고는 생각하고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이렇게 1년이나 걸리는 것도 보츠와나 그 시급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정말 많이 노력해서 그 비행기 값이랑 한국어 학원 등록할 돈이랑 모아서 이제 큰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였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보츠와나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정말 한국에 오려면 얼마나 진짜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겠어요. 네, 정말 열심히 모아서 온 건데 일이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남자친구가 입국이 불허가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 통장 잔고였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체류비를 보충을 하고 본인이 보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맞는지 또 얼마나 만났는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았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다른 유럽 친구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히 차별이라고 느껴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도 가져가서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사진들을 보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고 이 제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생님은 한국 분이잖아요 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정말 넌 괜찮냐 이런 뉘앙스 같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이 제보자분이 연락을 받았대요,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흑인 남자친구 관련해서 여자친구 진짜 맞으세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사귀셨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남자친구 오면 같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짜 연인이 맞냐? 예. 이걸 계속해 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질문을 했는데 뭐 휴대폰 같은 거를 검사를 하면서 심층적인 면접을 했던 거 보입니다. 특히 휴대폰에 있던 사진들이 조금 아마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좀 삼았던 것 같은데요. 왜 이 여자친구가 여기 있느냐? 이 여자친구 아니냐? 한국에도 있고, 본국에도 여자친구 있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이 여동생하고 사촌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무슨 소리 하느냐. 네, 우리 동생이고 사촌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SNS 같은 거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믿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제보자가 봤을 때는 문화 차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 무시. 왜 하필 이 사람을 사귀냐 이런 조롱.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직원분들의 어떤 뭐 그런 업무를 저희가 뭐 비난하거나 또 뭐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당연히 워낙 또 어떤 불법 뭐 입국이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입국 단계에서 그걸 걸러내기 위한 많은 체킹 포인트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박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 연인 사이였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 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언니도 있다 보니까 미국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예전에는 이 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냐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혹시 뭐 불법 취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요? 네, 너무너무 제가 불쾌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사건 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난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그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기분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휴대폰을 보여달라 네 여자친구인데 여기 여자친구 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나 또는 이제 뭐 잔고가 얼마냐 잔고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보고 싶던 남자친구가 못 들어오는 거니까 또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근데 사실 조금 이 남자친구가 잘못한 면이 또 있어요. 어떤요? 네,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얘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남자친구가 총 250만 원을 모아서 한국행을 했대요. 근데 비행기 값으로 120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원비를 또 52만 원을 냈대요. 그럼 이 둘이 합쳐서 한 170만 원 이 정도를 이제 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통장 잔고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출입국 이제 들어오는 입장에서 너 지금 잔고가 얼마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근데 혹시 내가 잔고가 너무 없으면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조금 부풀려 얘기했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국이 불어된 이유 중에 하나가 통장 잔고를 원래 있는 금액보다 부풀렸다,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불어 판정이 난 겁니다. 자, 결국 이의 신청도 하고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결국 남자친구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결정이 내려지고 31시간 걸려서 한국 왔는데 다시 보츠와나로 가게 됐답니다. 자, 제보자 심경 오죽했을까요? 당사자분도 자, 직접 그 얘기 들어보시죠. 진짜 이거를 꿈꾸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너무 낙심하고 돌아가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잘 준비해서 다시 오겠다고는 말을 하는데 또 걱정인 거는 아무리 준비를 이 친구가 열심히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는 지금 좀 긍정적인 편이어서 그런 건지 뭐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입국장 밖으로 못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간 대기실 같은데 그렇게 대기하고 네네네. 있었는데 우연찮게 햄버거 먹고 이제 거기 있다는 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면세구역이 이제 사무소에 있다는 걸 알고요. 본인이 저가항공을 아무거나 끊습니다. 면세구역 들어가려면 입국 절차 밟아야 되니까 그냥 들어가요. 그냥 저가항공 아무나 끊고 들어가서 대기실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뭐 본인이 봤을 때는 그 대기실에 있던 사람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로 보였다고 하고요. 좀 억울하다. 좀 모든 입국자를 공정하고 존중받는 그런 시스템. 대한민국이 아주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만들어지기 바라면서 다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의를 좀 해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부분도 확인을 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뭐 억울하게 입국되는 입국 불허되는 외국인 없다고 관계자는 얘기를 하면서 정밀하게 심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짓된 내용 진술은 입국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좀 불쾌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내년에 다시 또 오신다니까요. 그때는 꼭 한국에서 관광도 하시고 재회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고급 아파트 단지를 걸어갑니다. 여성은 억소리 나는 건물주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통장에 매월 1,00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노숙자로 보이는 남성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급기야 여성을 아는 척하며 반갑게 다가가는데요.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실제 사연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건물주 진짜 막 그 사모님한테 어떤 막 노숙자 같은 사람이 접근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자는 60대 여성이고요. 20년 전에는 남편과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때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가 눌렀어요. 나가보니까 집 문 앞에 어떤 봉투가 있었는데 그 봉투 안에 임신 테스트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2줄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남편한테 따졌지만 남편은 모르는 일이다 라면서 딱 잡아뗐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에 찾아가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눈을 떼지 않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한마디 먼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먼저 저벅저벅 오더니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잖아요. 보니까 남자 40대의 남편이 21살의 공장 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이제 들통이 나니까 남편이 여보 제발 나랑 이혼 좀 해주라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생떼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때 딸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남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인간이었고 임신한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고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와우. 그때 이제 사춘기였던 첫째와 둘째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연자가 내연녀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제발 딸을 좀 말려달라고 빌었지만 끄떡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땅 2,000평의 건물 1개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 땅이 당시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는 없었지만 여성은 더 상대하기가 싫어서 그냥 이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맹지가 탔던 그린벨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준 그 2,000평이 그린벨트가 풀리니까 초대박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대박은 뭐냐면 남편이 줬던 건물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서 IT 산업의 본부가 되니까 이것도 대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또 땅과 건물을 사들였고 지금은 억소리가 나는 건물지로 사는데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월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재혼도 안 하고 세 딸을 키웠는데 그리고 또 큰딸이 결혼할 때는 너 기죽지 마 하면서 딸에게 10억짜리의 아파트도 장만해 줬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홀로 살면서 세 딸을 결혼시키고 승승장구하면서 20년을 지났는데 그동안에 남편의 시집은 전혀 듣지를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아파트 출입문 쪽에 보니까 꾀재재한 노숙자 한 명이 보이는 겁니다. 얼씬거리고 있어서 꾀재재해서 이게 좀 냄새 나고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이 남성이 다가와서 야, 니 박상희 맞지? 내다, 니 남편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노숙자는 아니고요.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사업 쫄딱 말아먹고요. 내연녀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버림받았어. 지금 뭐 여간 지내면서 일용직 전전을 하고 있었는데 딸들이 보고 싶다면서 이 여성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처지가. 네, 이 여성이 딸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요. 근데 첫째랑 둘째는 아빠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당연하지. 셋째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은 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이 셋째 딸과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남편이 이 여성한테도 그런데 너 정말 듣던 대로 부자 됐구나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같이 좋은 여자를 버려서 벌 받나 보다.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노숙자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자, 쪽박찬 남편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대박난 전 아내 역할의 박상희 교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이고 여보, 이 아예 우찌 20년이랑 이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 아 이쁘다잉, 이쁘다잉. 여보는 무슨 얼어 죽을 여보야. 우리 이혼했거든. 남이라고. 니 마음 안다. 그럼 너한테 그 마음껏 욕해라. 대신에 내 다시 남편 돼도 되지? 남편 할게. 남편 해줄게. 해주면 되잖아. 와, 진짜 양심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미모되지 재력되지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 내 같은 사람이 어때가지고? 내가 솔직히 내 이래봬도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부자 된 거 다 내 덕분 아이가? 네가 양심이 있으면 좀 나랑 먹자. 같이 먹자. 이거 봐. 그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내가 당신한테 내가 돈을 주고 재결합할 바에는 내가 다 기부하고 말아. 기부해라.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꿈도 꾸지 마. 좀 기부해라. 좀 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남편이 말이죠. 내가 20년 전에 줬던 거 다 토해내. 뭐 이렇게 소송장을 냈대요. 당연히 전 아내 입장에서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줘?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 그 셋째 딸이 엄마, 아빠잖아. 좀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인생 역전이 됐어. 자, 그런데 거짓골로 나타난 남편한테 이걸 왜 줘, 이거를? 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정말 나빴죠. 이해 안 가지만 그래도 남편했기 때문에 그 건물하고 땅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 추지 못 안 하더라도 살 수 있게 전세돈 정도는 해주는 게 애기 아빠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아 생각하는데 이 결정은 아내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 교수님. 네. 전 개인적으로 셋째 딸 너무 싫다, 진짜. 근데 셋째 딸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딸은 아빠를 그리워했을 수 있고 불쌍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첫째 딸, 둘째 딸은 아빠가 너무 믿겠죠. 왜냐하면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겨우 21살 몇 살 차이 안 나는 언니랑 바람이 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첫째, 둘째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김은배 팀장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왜냐하면 또 딸들은 아빠가 차라리 옛날처럼 나쁜 아빠로 남는 게 속편하지 두고두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또 그렇게 또 돌아가신 아버는 평생 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시면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저도 듭니다. 박 변호사님은요? 일단 뭐 소송은 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본인이 증여했거나 기가 좋잖아. 재산 분할한 거니까 뭐 그건 의미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셋째 딸이나 딸들한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저렇게 못나고 미운 아버지라도 부양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앞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때문에 약간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와가지고 부양해달라고
지금 거지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셋째 딸 의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다 이렇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박이님, 남편 조강 지쳐버리고 잘 살 줄 알았나요? 자업자득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룰루랄라님, 절대 네버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엔스타님도 전셋집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안정이 세상을 구한다. 안정액.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